아브라함과 웨인 다이어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문제와 해결책이 완전히 다른 진동 주파수에 있다는 점이다. 아브라함은 이를 명확히 설명한다. 질문과 답의 진동 주파수는 매우 다르고 문제와 해결책의 진동 주파수도 매우 다르다. 웨인 다이어가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놀라웠다. 문제를 부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에 계속 집중하라고 하지도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소스는 해결책 주파수에 있다. 당신이 소스와 정렬되려면 해결책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우리가 문제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 문제와 같은 진동 주파수에 머물게 된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 해도 문제 자체에 계속 초점을 맞추면 그와 비슷한 에너지의 경험들을 더 끌어당기게 된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웨인 다이어에게 이렇게 제안한다. 만약 당신이 소스의 지지를 받으며 세계를 창조하는 그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보라. 문제가 아니라 원하는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라. 아브라함은 흥미로운 비유를 사용한다. 웨인 다이어가 말한 예시를 바탕으로 만약 누군가에게 $1,000,000를 주면서 가서 원하는 것을 모두 사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가게마다 돌아다니며 싫어하는 물건들만 골라서 이거 10개 주세요, 저거 50개 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떨까? 집에 돌아와서 왜 내 집은 원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할까? 라고 묻는다면 답은 하나다. 당신이 미쳤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공허함을 행동으로 채우려 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과 감정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진동적 화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 바로 우리의 관심과 감정적 에너지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화폐를 원하지 않는 것들에 계속 쓰고 있다. 매일 뉴스를 보면서 세상의 문제들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정치인들의 잘못된 행동에 화를 내고 사회의 부조리에 분노한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진동적 화폐를 원하지 않는 곳에 쓰는 행위라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강조하는 또 다른 핵심 원리가 있다. 당신이 관찰하는 것에 대해 진동을 제공하면 그것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이는 끌어당김의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작동 원리 중 하나다. 우리는 종종 나는 단지 현실을 직시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관찰하는 것에 반응해서 진동을 제공하고 그래서 더 많은 비슷한 경험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가 어렵다는 뉴스를 보고 걱정하면 우리는 부족함과 어려움의 진동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더 많은 부족함의 경험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는 선택적 체질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소스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소스는 확장을 보고 원하는 것을 본다. 대화에서 아브라함은 영감과 동기 사이의 중요한 구별을 한다. 동기는 불쾌하지만 영감은 항상 기분이 좋고 명확히 말한다. 동기부여된 행동은 보통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피하거나 바꾸려는 노력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가난이 싫어서 돈을 벌려고 하거나 외로움이 싫어서 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다. 이런 동기는 근본적으로 부족함이나 문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불쾌한 감정을 동반한다. 반면 영감받은 행동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우리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에서 나온다.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진다. 문제는 하위 진동 상태에 있을 때도 영감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소스 에너지에서 오는 영감이 아니라 그동안 물리적 영역에 남겨진 생각의 덩어리들에서 오는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설명한다. 진정한 영감을 받으려면 먼저 고진동 상태로 올라가야 하고 그것을 충분히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 받는 것들에 일관성이 생긴다. 아브라함이 들려주는 가장 인상적인 실제 사례 중 하나가 있다. 한 여성이 전화 상담에서 아브라함에게 불만을 표했다. 그녀는 저항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고 아브라함의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그녀에게 게임을 제안했다. 3가지 주제를 찾아서 함께 집중해보자. 이유를 묻는 그녀에게 아브라함은 당신의 저항적인 생각들로부터 주의를 돌리고 싶다. 저항이 없으면 원하는 많은 것들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주제로 파란 유리를 제안했다. 파란 유리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 얼마나 다양한 질감과 색깔의 파란 유리가 있는지. 그녀는 아니요, 별로 관심 없어요 라고 답했다. 두 번째는 나비였다. 나비에 대해서는 그 다양함, 생명력, 끈기, 아름다움에 대해 그녀는 나비에도 별로 관심 없어요 라고 했다. 세 번째는 깃털이었다. 깃털은 어때? 모든 곳에 있고 온갖 종류의 깃털들이 온갖 종류의 생명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그녀는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제리와 에스터는 캘리포니아 라오야에 있었는데 점심을 먹으러 조지스 레스토랑으로 가던 중 라발렌시아 호텔을 지나다가 에스터가 갑자기 한 가게에 들어가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제리는 들어가기 싫어했지만 에스터의 고집에 따라 들어갔다. 가게 뒷벽에는 그들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파란 유리 전시가 있었다. 그들은 파란 유리에 관심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었다. 점심을 먹고 더 코브로 향하는 길에, 잔디밭을 가로질러 바위로 가는 길에 나비떼가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말을 하다가 나비를 먹지 않으려고 말을 멈춰야 할 정도였다. 그런데 에스터는 아직 연관성을 깨닫지 못했다. 그때 3에서 4세 정도로 보이는 아시아계 소년이 잔디밭 저편에서 뛰어와서 에스터에게 손에 든 무언가를 건네주었다. 그것은 깃털이었다. 그 순간 에스터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우주가 저항 없이 제시된 3가지 주제 모두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 영리한 최소 저항의 길을 조율해 주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용적 교훈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이렇게 제안한다. 저항이 큰 덩어리로 묶여있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라. 대의 명분이 아니고 사명이 아니고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당신이 온통 뒤엉켜 있는 것이 아닌 쉬운 것을 선택하라.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첫 번째 단계는 쉬운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큰 감정적 부담이 없는 가벼운 주제들을 고른다. 좋아하는 꽃의 종류, 아름다운 건축물들, 다양한 음악 장르, 맛있는 과일들, 재미있는 동물들 같은 것들 말이다. 두 번째 단계는 아침에 가볍게 숙고하기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주제들 중 하나를 가볍게 떠올려 본다. 깊이 분석하거나 무언가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감상하는 정도로만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우주의 조율을 관찰하는 것이다. 하루 동안 우주가 얼마나 영리하게 당신을 그 주제와 연결되는 경험들로 이끄는지 지켜본다. 네 번째 단계는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런 연습이 익숙해지면 점차 더 중요한 주제들로 확장해간다. 하지만 항상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라. 아브라함은 우리가 선택적 체질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무차별적으로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우리가 집중할 것들을 선택한다는 의미다. 소스는 항상 확장을 보고 원하는 것을 본다. 소스는 해결책에 집중하고 가능성에 집중하고 성장과 발전에 집중한다. 만약 우리가 소스와 정렬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한다. 이것이 현실을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대신 현실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변화된 모습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문제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한다.
대중들은 서로 으르렁거리며 어떤 더미가 최악의 더미인지, 어떤 더미가 조금 나은 더미인지 결정하려 하고 아무도 정말로 소스와 조율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어떤 더미가 다른 더미보다 나쁜지에 대해 이야기할 뿐이다. 반면 소스와 정렬된 사람은 모든 더미들을 제쳐두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며 저항 없이 그것을 허용한다. 대화에서 흥미로운 질문이 나온다. 소스 에너지에 가깝게 사는 한 사람이나 소수가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답은 분명하다. 물론이다. 이 에너지와 연결된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수백만 명보다 더 강력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라디오 비유를 사용한다. 라디오를 98에 맞춰놓고 100일에서 방송되는 것을 들을 수는 없다. 주파수가 맞아야 한다. 이것이 때로는 사람들을 자책하게 만든다. 상황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자신을 탓하게 된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이 단순히 진동적 선택의 문제이며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매일 아침 첫 번째로 기분 좋게 만드는 일반적인 생각을 찾아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생길 때까지 거기 머물러 보라. 그리고 그렇게 한 날이 어떻게 다른지 스스로에게 보여주라. 30일 동안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웨인 다이어가 언급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있다. 어떤 전쟁이나 경험에 대해 원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소스와 동조할 수 있다면 실제로 달러를 보내지 않아도 진동적 통화로 거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당신이 소스와 동조해서 그런 것들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것에 지친 사람들, 이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당신이 개척한 최소 저항의 길을 포착할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아이디어가 태어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역설이 나타난다. 세상을 바꿀 수 있지만 세상은 바뀔 필요가 없다. 이것이 모순처럼 들리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설명한다. 만약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믿고 그래서 노력한다면 지금 당신은 좋은 것을 허용하는 정렬을 방해하고 있다. 대신 먼저 정렬 상태로 들어가서 고공비행 원반에 올라간 다음 그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개념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 매일 아침에 체질러 역할이 중요하다. 뉴스나 소셜미디어를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진동 상태를 확인하라. 좋은 기분의 생각 3가지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하루 종일 이 긍정적 진동을 유지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라. 문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문제를 인식하되 그것에 오래 머물지 마라. 즉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로 질문을 전환하라. 해결책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그것에 집중하라. 진동적 화폐 관리도 중요하다. 하루 종일 자신이 무엇에 감정적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관찰하라.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걱정이나 분노를 줄이고 대신 감사할 일들, 기대되는 일들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라. 선택적 정보 소비를 실천하라. 모든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자신을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이것이 나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가? 를 기준으로 정보를 필터링하라. 이런 연습들을 통해 우리는 점차 외부 상황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의도적으로 창조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가르침이다.